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딱 50일 남았습니다. 역대 대선에서는 선거를 50일 앞두고는 대부분 누가 이길지 이른바 대세 후보의 윤곽이 드러났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지난 2007년 대선을 50일 앞둔 시점에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이명박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었는데 실제 결과 역시 같았습니다. 5년 뒤 치러진 2012년 대선도 같았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가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우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도 당시 박근혜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2017년 대선은 어땠는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는 선거를 54일 앞둔 시점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크게 앞서갔었는데 결과는 역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문재인 후보가 대권을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 주말 SBS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여전히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보들끼리의 신경전이 더욱 치열한데 설 전에 하기로 한 첫 1대1 TV 토론 날짜를 놓고도 양측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토론에서 배제된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기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은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토론 날짜와 시간을 발표했습니다. 날짜만 27일 날 진행하는 것으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120분간 양자 토론을 한다라는 것만 결정이 됐고요. 민주당은 지난 13일 설 연휴 전 양자 TV토론을 하기로 여야가 서면으로 합의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3시간쯤 뒤 국민의힘 실무협상단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27일은 방송사들이 의견서에 보내온 날짜일 뿐이라며 날짜 결정권은 양당 협상단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설 전날인 31일 저녁 6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토론을 열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설 연휴 전이라는 합의와 배치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 전날이 전 세대가 다 모이고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31일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전 다시 만나 토론 날짜와 시간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심상정,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양자 TV 토론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의당은 양자 토론을 선거운동 담합으로 규정하며 법률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고 국민의당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그럼 이번에 남은 50일 동안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는 어떤 게 있을지 정치부 한세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참 누구를 선택해야 하나 지금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를 해봤잖아요. 유권자들은 어떤 게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던가요? 네, 저희가 주말 사이에 여론조사를 진행해봤는데요. 가장 큰 대선 변수, 후보자 간 TV 토론부터 야권 후보 단일화, 후보 본인과 가족 관련 의혹, 젠더 이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TV 토론의 경우를 보면 2월 21일부터 대선 일주일 전까지 최소 3번의 법정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만큼 막판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이 후보 지지층별로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 TV 토론이 최대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는데요. 이 토론만큼은 이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더 우위를 보일 거다. 이런 기대가 반영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TV 토론 날짜를 놓고도 좀 양측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야권에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이 부분 역시 이번 대선의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야권에서는 단일화를 필승 카드, 말 그대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반영하듯 윤석열,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첫 손에 꼽은 응답이 40%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양측 모두 아직 단일화는 절대 없다. 끝까지 완주할 거다. 이렇게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만약 시간이 흘렀는데도 지금처럼 이재명 후보에게 승기를 잡지 못한다면 야권 내 단일화 압박은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또 후보 본인뿐 아니라 이 후보를 둘러싼 이제 후보 가족을 둘러싼 논란들이 또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뭐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 비호감 대선으로 불릴 만큼 후보 본인은 물론 이 가족 관련 의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윤 후보 본인과 부인, 장모, 이른바 본부장 의혹을 파고들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김건희 씨 통화 녹취처럼 어떤 돌발 변수가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양측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뭐 어떤 후보도 그 상대와의 격차를 확 벌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부터 보면 이 40%를 웃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 지지층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이런 방증으로도 풀이됩니다. 윤 후보 마찬가지입니다. 50%가 넘는 정권 교체 여론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최근엔 안철수 후보로의 지지층 이탈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 정하지 못한 스윙버터, 중도층과 수도권, 그리고 2030 청년층 표심을 누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속인이 고문으로 활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선거대책본부 산하 조직을 해산했습니다. 민주당은 샤머니즘 숭배라면서 공세를 이어갔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과거에 무속인에게 선대위 임명장을 준 적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윤석열 후보의 정치 입문 때부터 그를 지지해온 사람들이 모인 선대본부 산하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제기된 의혹처럼 건진법사라는 인물이 네트워크 본부 고문으로 활동하거나 윤 후보 메시지 등에 관여한 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그리고 악의적인 오해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걸 차단한다는 의미가. 경선 토론회 과정에서 손바닥에 임금 왕자 논란이 일었고 김건희 씨 전화 녹취에서도 도사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는 대목이 공개된 데 이어 무속 관련 논란이 확산하는 걸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무당과 샤머니즘 숭배라며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 후보의 무당 선대본 실상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거 공식기구에 대놓고 무당을 임명할 정도면 이는 샤머니즘 숭배일 것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이 무속인에게 선대위 임명장을 수여했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유명 무속인이 선대위 그때 제가 보니까 직함이 그때는 아예 명함까지 파줬어요. 국민공동체 특별위 위원이었어요. 민주당 선대위 측은 무속인에게 임명장을 준 것과 선거운동 관여 의혹이 제기된 건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재명 국민검증특위 소속 장영하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형과 형수를 상대로 욕설을 냈다는 통화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는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며 또 한 번 사과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설 연휴에 맞춰서 호남 지역 모든 가구에 손편지를 보내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보들 움직임은 유수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자리가 경제고 복지라고 주장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 135조 원을 투입해 디지털과 에너지, 사회 서비스를 대전환해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이재명이 경제와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일자리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국민이 행복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겠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내걸었던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공약을 수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중도층, 나아가 보수층까지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책임 정치를 위해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임기 1년을 단축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다음 주 호남 방문에 앞서 호남 지역에 직접 쓴 손편지를 인쇄해 보내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는 240만여 가구의 예비 홍보물을 보낼 수 있는데 이걸 호남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 이후 냉랭해진 호남 민심을 겨냥한 승부수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호남이 정치혁명의 근원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담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와 경쟁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우선적인 손실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피눈물이 나는 얘기인데 영업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고 보상도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조국 전 장관 사태 당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게 20년 정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오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전남 한평을 방문해 제3세력 필요성을 주창해온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를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소년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에 만약 이상 반응이 생기면 정부가 적극적인 보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의료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월 개학을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276만 명 가운데 78.8%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67.8%는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이상 반응 의심 사례는 11,000여 건, 중대 이상 반응 신고는 289건입니다. 0.몇 %의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정말 불안한 상태에서 교육부는 백신 접종 뒤 중증 이상 반응을 겪은 청소년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접종 뒤 90일 이내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일단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 신청을 받는데 지원 대상은 800명 정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가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완적 차원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지만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쳐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인과성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게 더 절실하다는 겁니다. 언제 다시 재발될지 모르는 거 암과 싸워야 되는데 앞으로 살아갈 일은 깜깜한데 지금 이렇게 큰 정병을 앓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극단적 선택에 나서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정신 건강도 악화했다면서 심리 회복과 상해 치료비도 각각 최대 3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오늘부터는 방역 패스 없이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에 가려면 방역 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당국은 앞으로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들을 더 넓혀간다는 계획인데 임신부는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다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대형마트입니다. 출입구에선 여전히 QR코드 체크인이나 안심코를 안내하지만 방역 패스가 없다고 출입을 막지는 않습니다. 패스 끝났어요. 접종 증명이나 PCR 음성 확인서 등 방역 패스 없이도 이렇게 마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트 안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려면 여전히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 합니다. 방역 패스 유효 기간도 확인합니다. 영화관도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지만 취식은 안 됩니다. 방역 패스 해제를 반기는 사람도 있었고 자주 바뀌는 정책에 헷갈린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사실 좀 헷갈리긴 해요. 네, 계속 쭉 유지되는 게 아니라 바뀌었다가 인원수 바뀌었다가 장소도 바뀌었다가 시간도 바뀌었다가 이러니까 관심 갖고 진짜 직접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방역 패스 해제 시설은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학원, 백화점과 대형마트, 박물관과 도서관, 영화관, 공연장까지 6종입니다.
과태료는 고의로 방역 패스를 위반한 경우에만 부과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조만간 자영업 소상공인 단체들과 고의성 판단 기준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모레엔 건강상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들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해주는 개선안을 발표합니다. 다만 임신부에 대해선 코로나 감염 시 위험이 크고 미접종 사망 사례도 보고됐다며 의학적인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국내에 들어온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약을 복용한 사람이 좀처럼 늘질 않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게 분명한데도 투약자가 늘지 않는 이유가 뭘지 한성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지난 14일 전국 약국과 생활치료센터로 배송됐습니다. 서울은 3천여 명분이, 부산은 1천여 명분이 배분됐는데 정부가 지난 16일 기준으로 밝힌 전국의 투약자는 39명뿐입니다. 그 뒤 정부는 총 투약자를 밝히지 않았는데 크게 늘진 않은 걸로 보입니다. 서울의 한 병원은 관리 중인 재택치료자 200여 명 중 지금까지 단 한 명에만 팍스로비드를 처방했습니다. 재택치료자 500여 명을 관리하는 서울의료원은 아예 처방한 사례가 없었고 경기도의 한 병원은 오늘 한 건도 처방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서울에서만 매일 50명, 전국적으로 250명 정도 처방할 거란 정부 계획에 비해 처방 속도가 나지 않는 겁니다. 무엇보다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을 복용해온 환자들이 대거 처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드시는 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걸러지는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드시고 싶어도 못 드시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특히 투약 연령층인 65세 이상 환자 중 고지혈증이 많은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에 병용금기의 성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협심증이나 결핵치료제 등은 팍스로비드 복용기간 끊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처방이 가능한 확진자들이 투약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두 분은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냥 차라리 그걸 감수하고 약을 먹느니 차라리 안 먹겠다 해서 투약을 이렇게 사양을 하셨습니다. 의료 현장에선 정부가 서둘러 병용금지 약 성분들을 정교하게 재분류하고 환자들의 복약 교육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속보입니다. 사고 8일째인 오늘도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 현장에선 실종자들이 사고 당시에 머물던 고층부 수색을 위해 준비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안희재 기자, 고층부 수색 방법을 놓고 고민이 깊었었는데 진척이 좀 있었습니까? 네, 사고 발생 8일째인 오늘도 추가 구조 소식은 없는데요. 이 실종자 5명이 있을 걸로 추정되는 건물 고층부를 수색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종일 진행됐습니다. 본격적인 수색을 위해선 타워 크레인 해체가 가장 시급합니다. 해체 과정에서 크레인이 넘어가지 않게 단단히 고정하는 보강 작업이 중요합니다. 와이어를 타워 크레인에 올려놓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정화시키고 난 후에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요일부터는 해체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네, 지금 보시는 건 실제로 작업자들이 크레인에 올라타서 보강 작업을 벌이는 모습인데요. 이 당국은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해체를 위해 매일 전문가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붕괴 건물 20층엔 구조대 임시 휴게 공간과 장비를 보관하는 전진 지휘소도 마련했습니다. 네, 사고 원인과 책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사고가 난 건물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알려졌는데요. 붕괴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양생 작업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콘크리트 시료를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 현장에 있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시료 정밀 분석을 통해서 부실한 양생 작업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SBS 안희재입니다. 보신 것처럼 기다리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앞으로 수색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도 알 수 없는 가운데 실종자 5명의 가족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다며 힘을 보태는 이웃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첫 실종자가 발견됐을 때 가졌던 실낱 같은 희망마저 이젠 희미해졌습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또 인내심이 더 있으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막 울분을 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수색이 길어지면서 현실은 더 냉혹해졌습니다. 급여 날이 요 근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저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슬픔도 뭐 또 기다려야 되지만 또 공과금은 나갈 거고 월세는 나갈 거고.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건 아픔을 함께 공감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부터 매일 밤 실종자 가족을 찾아왔다는 한 중년 남성. 7개월 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17살 외동아들을 잃은 아버지였습니다. 밤에 11시, 12시에 딱 오셔가지고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와서 저기를 바라보시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떻게 되세요 했더니 내가 그 학동 참사 아빠 된다고 하시면서 위로에 고맙다고 하면 돌아온 말은 미안하다였습니다. 또 미안하다 그러시잖아요. 왜 미안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좀 더 바꾸지 못한 세상에 미안하다고 막 그러시니까 참 이게 뭐. 학동 참사 당시 친구를 잃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냈던 고등학생들은 이번 사고 현장에도 찾아왔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죽은 사고고, 근데 이번에 또 우리 아버님들을 또 잃은 거잖아요. 저희가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네, 마치 내 가족을 잃은 것처럼. 저도 며칠째 이곳 광주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저께부터 이렇게 현장 주변 담벼락에는 노란 리본 메시지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시민들과 실종자 가족들은 빨리 실종자들이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와 달라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실종자 가족을 돕겠다며 매일 임시 화장실을 청소하는 주민들. 우리가 다른 공사는 도와줄 수 없고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여기 청소라도 해드리고. 끝모를 터널처럼 어둑한 실종자 가족들의 시간.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불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네, 사흘 전 남태평양 바다 아래에서 화살이 폭발하면서 근처 섬나라 통가가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됐는데 조금씩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섬이 두꺼운 화산재에 덮여 재피추로 변해버렸고 해안가의 인명피해, 시설 피해가 일부 집계되고 있는데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섬도 적지 않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남태평양 통가 인근 해저화산 폭발 지점입니다. 285만 제곱미터 크기로 여의도만한 육지가 있었던 곳인데 화산 분화 후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인근 다른 섬도 푸르던 마을이 잿더미로 변했고 해안가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쓰나미에 해변가 리조트가 완전히 쓸려나가거나 주택들이 크게 파손된 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마실 물과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외곽섬들의 피해 상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가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통신 케이블이 끊긴 데다 화산재로 공항이 폐쇄돼 구호물자 지원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There's obviously a priority in getting the runway cleared so that the emergency supplies from New Zealand and Australia can enter the country. 인명 피해도 확인됐습니다. 쓰나미에 휩쓸려가는 자신에게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영국 여성을 비롯해 지금까지 3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I haven't got the words in my vocabulary to even describe how we're feeling at the moment. 이런 가운데 이번 해저화산 폭발 여파로 통가에서 1000km 떨어진 남아메리카 페루에서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파도의 유조선이 흔들리면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배터리 만드는 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청약에 나서면서 오늘 하루 32조 원 넘는 돈이 몰렸습니다. 이 주식 청약은 내일까지 이어지는데 역대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전현남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증권사 지점. 평소엔 잠잠했던 곳인데 오늘은 시작부터 북적입니다.
상장하는 LG그룹의 배터리 회사 에너지솔루션 주식을 받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가 큽니다. 저는 주식, 증권 잘 모르는데요. 이제 조금씩 했기 때문에 그냥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봤어요. 두툼한 현금 봉투를 직접 들고 온 고객을 비롯해 공모주 청약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젊은 층은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트고 청약하는 방법을 듣고 직접 도전을 했습니다. 지금 어플리케이션도 비대면 계좌 개설하려면은 주민등록증만 해도 몇 분씩 기다려야 되고. 오늘 하루 청약한 계좌 수는 237만 5천 건, 증거금은 32조 원을 넘었습니다. 내일까지 청약을 다 마치면 계좌 수로나 금액으로나 역대 최대 기록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청약 열풍이 불면서 주식을 한 주도 못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반인 배정 주식 중에 절반은 청약 참가자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데 경쟁률이 너무 올라가 버려서 추첨을 통해 주식을 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나머지 절반은 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주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2천만 원을 넣어야 한 주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모으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과 달리 배터리 부분을 떼어낸 모기업 LG화학 주가는 오늘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분할 상장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에서 한때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제약회사 신라젠을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라젠은 경영진의 범죄 혐의가 불거지면서 2년 전 주식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여기에 1조 원 넘는 돈이 묶여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소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신라젠은 1년도 안 돼서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올랐습니다. 항암 치료제를 개발해서 임상시험을 한다는 소식에 시가총액이 8조 7천억 원까지 불어난 겁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의 배임 등의 혐의가 불거졌고 거래소는 거래를 전격 중지시켰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이용해서 수천억 차익 챙겼다는 의혹 인정하시나요? 거래소는 신라젠에 1년간 개선 기간을 준 뒤 상장 여부를 심사했지만 결국 상장 폐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약으로 개발 중인 물질이 줄었고 최대 주주가 바뀐 뒤 들어온 자금 1천억 원으로 기업 가치가 유지될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소의 결정은 재판으로 치면 1심격이고 이제 다음 결정은 20영업일 이내에 열리는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내립니다. 신라젠 측은 현재 주요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올 경우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장 폐지 당시 신라젠 주식을 1조 원 넘게 가지고 있었던 소액 주주들은 거래를 재개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요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 산 뒤에 휴대전화 QR코드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암호화된 거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제보 내용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크리스마스, 새해 첫날에도 끊임없이 걸려오는 전화. 벌써 5달째입니다. 매번 다른 번호의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10몇 통, 20통? 밤 10시 반에도 받았고 아침에 출근 시간부터 시작해서 주소라던가 이런 걸 알아서 찾아오는 걸 아닐까 봐 밤에도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김 씨는 계약직으로 한 대기업의 앱을 개발했는데 그 뒤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객 QR코드에 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앱이었는데 앱 배포 과정에서 김 씨의 QR코드가 유출된 겁니다. 이 화근은 업체가 전국 마트에 배포한 바로 이 결제 어플 설치 설명서입니다. 앱은 원래 내려받은 뒤 설명서에 따라 본인이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고객들이 설명서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면 자동 설치되는 걸로 착각했고 카메라를 댄 설명서 QR코드에서 이 여성의 전화번호가 뜨자 안내번호로 알고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이 설명서는 회사가 운영하는 마트 300여 곳에 배포됐는데 회사 측에 해결을 요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너무 죄송한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거 좀 전화 좀 안 오게 좀 해주세요. 그럼 그냥 확인해 보겠다.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걸 저는 어쨌든 프리랜서니까. 이 결제 앱을 설치한 사람들 역시 같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앱에서 생성된 QR코드에 카메라를 대면 본인 전화번호가 뜨는데 앱엔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블로그 등에 무심코 QR코드를 올렸다간 낭패보기 십상인 겁니다. 제가 선생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몰랐어요. 갑자기 연락을 받으니까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QR코드를 이용한 서비스를 만들 때는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고객들한테 그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할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회사 측은 5개월 만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QR코드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때 우회전하는 차량이나 인도 위에서 움직이는 자들을 골라서 일부러 몸을 부딪히고 보험금을 받아낸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KNN 조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교차로입니다. 우회전하는 차량 앞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더니 그대로 부딪혀 튕겨져 나갑니다. 또 다른 도로. 이번에도 우회전하려는 차량에 부딪힌 이 남성은 운전자에게 다가가 항의하듯 따지기까지 합니다. 평범한 교통사고로 보이지만 일부러 차량에 다가가 부딪힌 사기였습니다. A씨는 중대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한 뒤 정지 신호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우회전 차량들이 노렸습니다. 인도 쪽으로 후진하는 차량을 보고 다가가 일부러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32살 A씨는 지난 3년간 모두 11차례에 걸쳐 중과실에 해당하는 횡단보도와 인도 사고를 냈습니다. 당황한 운전자들을 압박해 수백만 원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타내는 등 3,400만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한 10년 동안 저는 운전하면서 차 사고를 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한번 그러고 나니까 그게 후유증이 와서 횡단보도에 사람만 봐도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넉 달 동안 똑같은 수법에 사고가 있다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승용차 부딪히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112 신고를 해서 형사처벌 받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궁핍한 마음을 이용한 것 아닌가. A씨가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은 A씨를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달장동 개발 의혹의 시작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 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한 걸로 의심하고 있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옵니다. 박창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경찰 소환 당시 금품 수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아유 참 왜 그러세요? 호소를 쓰시네 정말. 오늘은 죄송하단 말만 남기고 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40억 원 화천대유에서 받으신 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연결해준 데 이어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 통과의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천대유 임원을 맡고 있는 최 전 의장이 성과급의 형태로 40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기로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대장동 5인방 재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증언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에선 대장동 개발 실무를 맡은 공사 직원 한모 씨의 증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애초 성남시는 대장동과 성남 1공단 결합 개발을 추진했는데 정민용 변호사가 이끈 전략사업팀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찾아가 대장동과 성남 1공단 분리개발 방침을 받았다고 한 씨는 증언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한 검찰청 검사가 부하 직원과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을 반복해 최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이번엔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수습 검사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다시 감찰을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하는 A 검사는 최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2018년부터 2년간 후배 검사와 수사관, 사법경찰관 등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SBS 취재 결과 A 검사는 도장 날인이 빠졌다는 이유 등으로 직원에게 버릇이 들 때까지 계속 확인해야 하겠느냐고 추궁하고 수사관에겐 기소와 불기소는 뭔지 아느냐라며 면박했습니다. 검사실 직원들이 변호사나 경찰이 면담을 왔다고 하면 내가 접대라도 하라는 말이냐라며 방문자들을 30분 이상 기다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에게 제가 형사님보단 보이스피싱 수사를 더 많이 해봤는데 이런 수사를 해봤으면 얼마나 해봤느냐며 무시하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검사는 현재 근무하는 검찰청에서도 수습검사에게 사건을 검토하라고 시켜놓고 질문 자체를 못하게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의혹으로 또 감찰을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욕설이 아닌 상대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언사만으로도 중징계를 받은 건데 지난 2016년 상관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진 김홍영 검사 사건 이후 이른바 검찰 내 갑질이라는 조직 문화 개선을 염두에 둔 징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A 검사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 요청에 기존 징계건에 대해선 할 말이 없고 현재 감찰권은 당사자와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2주 전 소방관 3명이 숨진 평택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시 소방 무전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안전장비가 미흡했던 걸로 보이는 정황들이 드러납니다. 전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6일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냉동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고. 소방관들의 무전 내용에는 급박했던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팀장인 고 이형석 소방경을 포함한 송탄 소방서 구조 3팀은 6일 오전 창고 2층에 투입됐습니다. 고립되기 직전 구조 3팀은 2층에서 화재 진압을 하는데 수관이 부족하다며 올려다 달라고 무전으로 요청했습니다. 8시 32분쯤 송탄 소방서 지휘부는 구조 3팀에 2층 인명검색을 추가로 지시했고 구조 3팀에서는 아직도 수관 연장이 안 되고 있다고 답변합니다. 9시 7분 송탄 소방서 지휘부는 불이 다시 확산하자 구조대에 전원 철수를 지시했지만 고립된 3명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들의 유족들은 인명수색 작업 당시 길을 안내하는 라이트 라인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방무전에는 3명이 탈출하지 못한 것을 파악하고 수색에 나서는 시점에서야 라이트 라인을 챙기라는 무전이 나왔습니다. 소방청은 사망 확인 뒤 구조팀의 안전장치는 있었는지 묻는 유족들에게 스마트 인명구조기가 각자에게 지급돼 30초 동안 움직임이 멈추면 맨다운 신호가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무전 녹취록에는 스마트 인명구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황이 나타납니다. 안전이 확인된 다른 대원 2명에게 맨다운 신호가 떠 혼란이 일자 무전에는 자꾸 스마트 경보기가 오류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작 숨진 3명의 구조대원에 대한 맨다운 신호는 무전 녹취록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진압 활동에서 소방관들의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 건지 실태 점검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다음은 S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어제에 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공약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강윤 기자입니다.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 찬성 41.8, 반대 48.7%로 반대가 우세했습니다. 남성에선 찬반이 비슷했지만 여성은 반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 20대 이하에서 반대가 다수였고 30대는 팽팽, 40대에서만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개편하자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고
완전 폐지 33.9, 현행 유지 15.9% 순이었습니다. 남성에선 개편과 폐지 의견이 현행 유지보다 각각 3배 이상 많았고 여성에서도 폐지가 현행 유지 의견을 앞섰습니다. 여가부 존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20대 이하에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폐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한다 45.6, 일상회복 복귀 52.8%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복귀에 대한 의견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보다 약 15%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선 3명 중 2명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일에서 16일까지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전국 유권자 1,004명의 응답을 얻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자, 앞서 여론조사에서도 짚어봤던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가 2년 편향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인지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 SBS 사실은 팀의 대선 공약 팩트체크 이경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 이름으로 된 카드뉴스입니다. 여가부 지출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이다. 2년 편향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사실은 팀이 지난해 여가부 예산을 분석해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여가부 전체 예산의 87%였습니다.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어디에 썼는지 살펴보니까 대부분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맞벌이 부부들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아시죠? 지자체에서 집행하더라도 중앙정부가 많게는 70% 정도를 부담하는데 그 돈을 여가부에서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겁니다. 여가부 국고보조금 90% 이상이 이런 식으로 쓰였습니다. 또 여가부가 준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그러니까 여가부 보조금을 허위로 타가는 경우가 700건에 가깝다. 그만큼 세금 낭비가 심각하다는 식의 내용도 있습니다. 일단 이건 사실입니다. 2020년 여가부가 국고보조금을 부정지급해 적발된 경우가 682건입니다. 다만 이건 여가부만이 아니라 복지사업하는 부처들의 공통된 문제점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팀이 국고보조금 전체 부정수급 건수 가운데 부처별로 적발된 건수를 비율로 계산해 보니까 여가부는 1.4%, 부처 가운데 5번째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여가부를 포함해 정부 부처 모두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내일부터 마트에서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을 받으면 한 번에 100원씩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일상에서 가능한 것부터 함께 노력해 가자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세만 환경 전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한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결제를 마친 손님들이 습관처럼 종이 영수증을 받아듭니다. 하지만 이 영수증 펴보지도 않은 채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불필요하죠. 금세 계산하면서 슬쩍 보고 이제 바로 폐기되니까. 한 해 발급되는 종이 영수증은 128억 건. 이 종이를 대려면 나무 12만 그루를 베어내야 하는데 이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2만 2천 톤이 넘습니다. 재작년에 규정을 고쳐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지만 잘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민 참여 대안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이렇게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 받기처럼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참여하면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마트와 백화점에서 종이 대신 전자 영수증을 받으면 한 번에 100원씩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포장 없이 세제나 화장품의 내용물만 파는 리필 상점을 이용하면 회당 2,000원. 렌터카로 전기차나 수소차를 빌리면 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1인당 연간 지급 상한액은 7만 원입니다. 소비자들이 어떻게 소비를 해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상단에 있는 생산과 경제, 사회를 바꾸는 그런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이 탄소 감축을 실천하면
국가 전체 탄소 배출량도 동시에 줄어들도록 집계 방식을 변경해야 더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겁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날짜 제한 없이 직원들이 언제든 원하는 만큼 휴가를 갈 수 있게 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다 휴가를 가겠다고 하면 일이 될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고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조재인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완전 자율 휴가제란 직원 뜻대로 눈치 보지 않고 제한 없이 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눈치가 안 보였다고 하면 좀 거짓말인 것 같고 처음에 계속 여쭤봤었어요. 진짜 내도 돼요? 진짜 내도 돼요? 하고 도입 이후 법이 허용한 연차보다 휴가를 조금씩 더 가게 됐고 한 회사에서는 1년 동안 약 50일의 휴가를 쓴 직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직원의 신뢰가 쌓이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연차 너무 직원들이 무분별하게 쓰는 거 아니냐, 성과 내지 않고 그런 우려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거는 한 2, 3년 정도는 저희가 시간이 필요했고 회사들은 이 제도가 대기업을 선호하는 인재들을 모으고 지키면서 동시에 생산성도 높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IT 기업을 찾는 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 업무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대신 업무에 대한 평가는 훨씬 더 냉정해졌고 업무 강도도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습니다. 친구들한테 너네 뭐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는 시간에 우리는 그 시간에 일 빨리 하고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 안에서 훨씬 더 바쁘다고 그렇게 답변은 하죠. 그냥 무작정 이렇게 다니기 편하고 이런 회사가 아니라 이런 자율 속에서도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성과를 잘 내야지만이 가능한 거고요. 직원들의 이 제도에 대한 애정이 회사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지는 것도 강점입니다. 그게 잘 정착되지 않고 부작용들이 생기면 또 제도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더 집중적으로 일을 좀 자율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 돈 좀 더 받고 주 5일째 일하고 연차도 100% 쓸 수 없는 회사 갈래? 아니면 그냥 여기 있을래? 그러면 저는 여기 있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현재 국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10곳이 조금 넘습니다. SBS 조재행입니다. 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불리는 단거리 미사일로 확인됐습니다. 연초부터 연이어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중국과는 열차 운행을 재개한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이 어제 평양 순안 비행장 부근에서 발사한 미사일입니다. 북한판 에이테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미사일로 2019년 첫 발사 이후 이번이 네 번째 발사입니다. 전술유도 단들을 선택적으로 검열하고 무기 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 무력 시위에 나선 북한은 지난 1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미국과의 강대강 대치를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나라의 전략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 같은 강경 움직임과 함께 북한은 지난 16일 중국과의 화물열차 운행을 2년 만에 재개시켰습니다. 단둥에 도착한 북한 화물열차는 식료품과 의약품 등 생활 필수품을 싣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이 대외 교류를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열차 운행은 방역 시험 성격으로 제한적으로만 이뤄질 것이라는 게 중국 현지 소식통들의 얘기입니다. 대외 정책의 무게중심을 대화보다는 무력 시위 쪽에 둔 북한이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중국으로부터 필수 물자 조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어가겠다라는 것, 그것이 저는 북한의 가장 큰 목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중 갈등으로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는 어려운 상황.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필수 물자를 조달해 내부 안정을 꾀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한 무력 시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우려 속에 다음 달에 열릴 베이징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중 없는 올림픽은 피하기 위해 특정 그룹에게 입장권을 나눠주겠다고 밝혔는데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베이징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18일 앞둔 어젯밤
중국 당국이 올림픽 관중에 관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입장권을 일반인에게 팔지 않고 특정 그룹에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모든 참가자와 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그룹 관중은 경기 관람 전후 방역 정책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초 해외 관중만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등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자국 관중도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일부 중국 학생들과 국유 기업 직원들은 자신들이 관중으로 동원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SNS에는 강제로 경기를 보러 갔다가 격리되는 것 아닌가, 입장권이 있어도 가기 싫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정 그룹은 가기 싫어하고 가고 싶은 사람에겐 입장권을 안 주니 현장 분위기가 좋을 리 없다는 글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中国有信心为世界奉献一场简约、安全、精彩的奥运盛会. 이런 가운데 중국에선 최대 명절 춘제를 앞두고 인구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춘제 전후 40일간 11억 8천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성입니다. 중동 국가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아랍에미리트 일정을 마치고 두 번째 방문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하고 기존의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더해 수소 방위 산업 등 미래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내일은 나예프 알라즈라프 걸프 협력회의 사무총장을 만나 걸프 국가들과의 FTA 협상 재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 곳곳에 많은 눈이 예상돼서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강한 눈은 내일 오후에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 밤부터는 강원 영동을 비롯한 동해안을 중심으로 집중이 되겠습니다. 이 눈은 내일 낮에 수도권 북부부터 내리기 시작해 차츰 남부로 확대된 뒤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강원 영동을 포함한 동해안은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 보겠습니다. 제주 산지와 영동, 경북 북부 동해안에 많게는 2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고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1에서 5cm, 특히 수도권 서부와 충남 북부에는 7cm 이상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추위는 계속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낮 기온 영하 1도에 그치겠고요. 서해안과 제주로는 오후부터 바람도 거세지겠습니다. 추위는 주말 무렵부터 서서히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월 18일 화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